자본론의 방법론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해겔의 에,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추상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이죠. 우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감지할 수 없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으로 감지할 수, 강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홍길동이다. 그런 거죠. 박정희다. 이런 구체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념. 개다. 개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개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치아와라든가, 또 불독이라든가 이런 추상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자가 현실에서 직면한 것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 현실이죠.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 또 어떤 평균적인 것들, 또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다 그러면 공통적이라는 건, 사람은 식사를 하죠. 밥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채식을만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죠. 평균적이다 그러면, 남자는 100m를 12초에서 뭐 15초 사이에 뛰죠. 그렇지만 특별한 사람, 육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11초, 10초대에 뛸 수도 있겠습니다. 연구자가 먼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공통적인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평균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과 평균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공통적이지 않은 특수한 것들, 또 평균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처음에 혼란스럽게 보이던 구체적 사실들이 이제는 정리가 돼서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걸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면서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연구자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서술할 때는 개념에서 사례로, 그리고 추상에서 구체로, 보편에서 특수로, 일반에서 특별로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에서 특수한 방법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죠. 구체적 사실은 어떤 공통적이거나 아니면 공통적이 아닌 특수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평균적인 것이나 아니면 평균적이 아닌 특별한 것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추상을 통해 다시 도달한 구체, 즉 개념을 모르고 구체적 사실을 볼 때와 일단 개념을 파악하고 구체적 사실을 볼 때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알고 구체적 사실을 볼 때는 이러한 개념들 속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좀 더 명확하게 또 풍부하게 파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인 사실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하향시하고 그다음에 추상 개념으로부터 구체로 나가는 방법을 상향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막스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본론은 일종의 서술 방법인데 이러한 서술 방법은 이렇게 조사 탐구한 것을 결과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어떻게 서술했냐면 추상에서 구체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본론에서 추상에서 구체로 할 때, 추상으로 구체로 할 때, 이거는 이미 그 안에 연구 관계를, 이런 연구 과정을 거치고 그는 혼란스러운 사실관계를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공통적인 거, 공통적이지 않은 거, 일반적인, 평균적인 거, 평균적인 거, 이런 걸 다 해서 개념을 다 파악하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서술의 방법 혹은 발표의 방법이 바로 이 자본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사 탐구할 때랑 실제로 이렇게 서술할 때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분석 대상인 현실의 구체적인 자본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자본을 목표로 한다면 현실적인 자본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그 자본보다 더 추상적인 거죠.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상품이라는 화폐라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먼저 서술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이제 서술 전에 현실의 구체적인 자본이 화폐이고 화폐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 어떻게 화폐로 어떻게 자본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론이라는 거는 그 앞에 그 앞에 이미 어, 자세한 사례들을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상적인 것부터 즉 개념적인 것부터 설명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현실의 구체적인 자본주의과 세계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안에 추상적인 것들이죠. 개념들의 표지들을 자본들의 경쟁이라든가 자본, 그와 같이 분업 노동 이런 것들을 먼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의 상향식이죠. 추상적인 것, 개념적인 것부터 구체적으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노동이나 분업, 교환 가치와 같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하고 우리 현실에 맞아들이는 국가와 세계 경제 같은 것들, 구체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자본론의 서술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국가나 세계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존 경제학의 에, 상향식이죠. 상향식과 해결의 변증법을 마르크스가 종합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설은 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의 근거에서 다시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연구의 방법과 서술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글을 쓰려면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범주와 개념화한 후 그러한 범주와 개념에 근거해서 현실의 자본주의를 설명한 마르크스가 모든 저서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3부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현실을 역사적 순서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현상, 정치적인 과정을 한 거기 때문이라서 혁명적 변화기에 있어서 여러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각 계급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주도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설명 방식이죠. 구체적인 설명 방식, 역사적 설명 방식은 이러한 개념적인 설명 방식인 자본론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 비판 요구 서설의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주어진 나라를 정치경제학으로 고찰할 때 첫 번째 마주치는 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마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인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구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개념적인 표지들, 계급이죠. 이런. 또 이러한 계급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 내부에 구체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죠. 임노동이라는 거. 자본, 이런 또 그러한 분업 가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래서 자본이다 그러면 그 자본의 임노동 가치, 화폐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개념을 전제로 해서 서술하는 방식이 이해하는 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면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어떤 개념이 먼저 정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서술의 방식과 연구의 방식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글쓰기, 특히 철학이나 경제학 같은 이런 체계적인 글쓰기에 있어서는 먼저 구체적인 사실들을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서 것을 분류를 해서 그 안에서 공통적인 것들과 평균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류를 해서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그 개념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실에 보여지는 현실과 접하는 구체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선행 연구 과정이 없는 것보다 선행 연구 과정이 있을 때 지금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어,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향식과 상향식이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죠.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방법, 상향하는 방법이죠. 이게 상향 반대의 방법은 하향식이다. 연구할 때는 이러한 상향식과 하향식을 다 연구했지만 서술할 때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은 이게 자분면의 서술 방식이라는 해겔의 논리학은 해겔에서 의식의 자기전개 과정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이제 상품의 자기전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겔에서는 의식이죠. 의식이 하나의 씨앗으로서 발전을 해서 씨앗이 잎사귀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지만 자본론에서는 이 상품이 가치로, 때로 그리고 자본으로 발전하는 과정. 해결은 감각할 수 있는 특정한 상태, 존재죠. 존재로부터 시작하는데 마르크스 역시 어떤 특정한 존재, 특정한 상품, 추상적인 상품이 아니라 특정한 상품, 특정한 상품. 그런 섬유, 옷감이죠, 옷감. 섬유, 옷감, 아마포 이런 것부터 시작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시세리는 이에 대해서 해결식의 관념론적인 전개 방식이 자본론 1편의 상품에 반영될 상품의 자기 전개가 의식의 자기 전개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르크스가 이러한 해결식의 이 방법을 청산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청년 시기의 관념론적인 것과 소수 시기의 마르크스의 어떤 율론적인 논전의 방식, 논적 단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인신론적 단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년 시기에 정치경제 철학 수고죠. 그와 자본단 사이에 논리적인 단결이 있다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경제법관 요강이죠. 요강은 이러한 경제철학 수고 파리노트와 자본론 사이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청년 시기의 막스와 노년기의 막스가 다르다는 이런 논리적인 저력, 인신적 단절에 대해서는 다르고 있다. 마르크스의 경우는 상품의 속성을 보면서 상품은 질적인 으로 갔죠. 그렇지만 양적으로는 비교될 수 있다. 교환 가치죠.
자동차는 2천만 원, 쌀 한 가마니는 20만 원. 그죠? 이렇게 양적으로는 다르죠. 금액이 다르니까. 질적으로 같아야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교환 가치라는 거죠. 이런 보편성을 가진 반면 질적인 부동산, 쌀은 먹는 거,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거. 먹는 거와 타고 다니는 걸 서로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거 질적인 거죠. 이건 이제 상품의 사용 가치로서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은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면서도 그 안에 종합적으로 통일되고 있다. 그래서 상품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죠. 쌀은 자기 자신, 쌀 첨가마죠. 쌀 첨가마는 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첨가마로 자동차 한 대를 살 수가 있다면 쌀은 자기가 아닌 자동차로서 교환 가치로서의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이면서도 자기가 아닌 해결적인 표현입니다.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의 측면에서 서로 교환되는 두 상품을 제3의 상품과 동등하신 쌀 첨가만은 자동차 한 대와 같고 자동차 한 대는 뭐와 같을까요? 자동차 한 대는 슈퍼컴퓨터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면 3천만 원이라는 돈과 같겠죠. 그래서 모든 상품과 동등화되는 모든 상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품 화폐죠. 화폐. 여러 가지 화폐가 뭐 조개나 소금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오늘날은 금이 있습니다. 화폐, 금화, 은화, 동화. 이러한 노동 가치 이론에 따라서 각 상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구체적 노동이 동질적인 추상 노동으로 표현된다. 이거는 교환 가치가 되겠죠. 상품의 교환 가치를 통해 사적 노동이 추상적인 보편 노동을 하는데 추상적이다, 보편적이다,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적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매매돼 교환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죠. 쌀 첨가마를 자동차 한 대와 바꿀 수 있을지, 혹은 쌀 첨가마를 현찰 2천만 원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죠.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살과 사는 사람이 맞아야 된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쪽으로 미래가 불안한 사회다.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살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는 불안하다. 그러면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노동력을 팔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 즉 실업자 상태는 불안하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사회다. 상품의 교환 가치의 실체, 상품이 어떤 교환 가치, 왜 교환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사용 가치죠. 왜냐하면 쌀을 살려는 사람은 배고파서 사죠. 먹으려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려고 하는 이런 사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 가치는 구체적인 노동 교환 가치의 물질적인 담진자다. 구체적인 노동은 숙련도도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땅을 파는 노동과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은 숙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값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노동의 몇 배가 복잡한 노동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땅을 파는 노동보다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재판을 하거나 회계사의 노동이 해도 가치를 가지고 몇 배, 반복 혹은 축적이다 이렇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폐는 상품의 내재적인 가치 척도, 노동 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1,000만 원이라는 화폐, 1,000만 원이라는
화폐가 있다. 1,000만 원을 벌렸다. 뭐한 달이나 두 달을 일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노동 시간이다. 화폐는 또 축장, 음, 화폐를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돼서 자본, 시장을 운영할 수 있죠. 상품 화폐에서 모든 화폐, 모든 상품은 교환될 수 있다면 하나의 상품 화폐가 되죠. 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금속, 다이아몬드. 과거에는 소금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 이 상품 화폐. 그 다음에 실질 화폐. 명목 가치를 가지고 있죠. 금, 속, 금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명목적인 가치. 금은 아니지만 금과 같은 가격. 거기다 써놨습니다. 철로 만들었지만 그와 같은 1파운드다, 2파운드다. 이게 실제 명목화폐. 나중에는 오늘날에는 주식 거래를 하거나 각종 거래에서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행과 거래할 때 돈이 오가지 않죠. 계좌로만 거래하다. 계정화폐. 미래의 화폐를 폐지하고 특정 상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식이죠.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면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물건을 제공하는 배급제로 제한다면 더 이상 오늘날 같은 화폐 발전은 중단되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나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를 해서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부자 경제, 한계 효용화 발전. 예. 어떤 물건이 왜 가치가 있냐? 효용이 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방법적인 개인주의죠. 외부 경제와 외부 부동제를 구별하지 않아서 외부 경제라는 건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거죠. 공공에 위한 시설들을 개인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부 부동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데모를 해가지고 도시가 지저분해져서 청소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죠. 외부 경제는 공익적 이유로 이익을 보는 것. 외부 경제는 공익적 이유로 시설을 보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개개인의 이익을 합하면 개개인의 이익을 합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개개인 자유롭고 이익을 얻으면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고 자유롭다 하는 거죠. 양적 조합, 구성의 오류죠. 그런 구성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항상 1이다. 근데 우리가 1 더하기 1은 1이 아닐 수가 있죠.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두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2가 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대립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부르주아 경제학이 과학성을 가지고 있으면 보존 경제학,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과학성이 없는 단순한 주장이라면 심리 경제학으로 분류된다. 이 보존학과 경제학은 어떤 경제학적 현상이 역사에 따라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비역사적 입장인데 자본주의가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일시적 단계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임노동, 스웨덴 노동, 강제된 노동, 끝없는 노동이죠. 끝없는 노동.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도망갈 수가 없죠. 자본주의가 폐지가 되면 이러한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원천으로 보는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 고전 경제학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노동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을 조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인노동은 살기 위해서 자기 노동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죠.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이러한 인노동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영원한 형태, 자연 형태로 안겨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그런 상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노동이고 그 노동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바로 노동에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숨어져 있다. 계급 관계가 있다는 마르크스는 리카르도가 상품과 노동의 양적 관계만을 중시해서 질적 관계를 강조하고 비판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의 질적 관계, 또 양은 교환지적인 측면, 비교할 수 있죠. 질적인 것은 사용가치적인 측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이러한 노동의 이중성을 막스가 정립했다는 것. 자본론은 이 단일 자본의 단순 상품 생산이죠. 자본론에 나오면 하나의 자본가가 있어서 돈을 투자해서 상품을 사서 원자재를 사서 그걸 팔아서 이윤을 남는 이런 형태의 형식. 아주 단순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여러 자본들의 경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 논리 역사주의자들은 자본론에 쓰여져 있는 서술 순서가 자본주의의 발전 주사 말씀해서 자본론의 첫 번째 쓰여 있는 단순 상품 생산이 자본주의 사회에 선행하는 역사라고 본답니다. 그렇지만 자본론의 서술의 순서를 자본론의 역사적 발전 순서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순 상품 생산을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역사적 단계로 보는데 자본론의 서술 순서는 이러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 추상에서 구체로 상향식의 논리적 전개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분석적인 설명 순서라는 거죠.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이행,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 표면적이고 현상적으로 또 심층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이행하는 것은 논리적인 이행이지 역사적 이행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순수한 모습을 물리적 방법에 의해 해명하는 것과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소멸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만약 자본론이 발생, 발전, 소멸이라는 역사적 방법이 있다면 자본주의의 발전이 그런적 축적부터 시작해서 혁명으로 끝나야 되겠지만 실제로 자본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의 본원적 축적은 자본론 일권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자본론은 자원의 특히 자본주의의 시간적 과정의 발전 과정의 단계를 밝힌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내적 관계에 불과하다. 논리적 순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 가치 법칙에 따르면 상품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위한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즉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단순 상품 생산에서 생산자들에게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할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가치 법칙이죠. 자본주의 가치 법칙은 그 완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공장이죠. 자유경쟁인 근대 부르주아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에서도 수공업자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내서 파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 지배적인 현상이 되려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적인 생산 방식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마르크스는 가치론을 자본주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본 것이 아니라 가치론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맥락 안에서만 봐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나는 부르주아적 관계를 다룬 것이지 사회적 국가에 대한 가치론, 가치론은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스탈린은 이러한 가치 법칙이 상품과 화폐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는 상품과 화폐가 자본주의처럼 상품과 화폐의 법칙이 존재하냐? 우리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본가가 지휘하는 생산 과정 자체가 한편으로는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 과정,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가치 증식 이중적 생산한다는 것은 노동하는 한편으로는 자본가에게는 이익을 마르크스가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부터 전형이죠, 전형. 다루는 이 문제는 하나의 경제에서 상이한 두 시점.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재료를 사서 그 재료를 가지고 2월 달에 만들어서 3월 달에 파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구입했던 시기와 그 재료를 사용했던 시기, 그 재료를 통해서 만들었던 상품을 파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가 증식됐다고 했을 때 그 재료라는 이 부분은 내가 사들였던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증식시키냐의 문제였을 때 가격과 가치, 가격과 가치. 그래서 과거에 그 생, 원자재의 가격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할 때 가격과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입을 할 때, 그죠? 투입을 어떤 생산을 만들어서 원자재를 지원할 때는 그때의 가격은 원자재를 살 때의 문제죠. 투입할 때의 가격이지 생산물 만들었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원자재의 가격은 이전의 가격이고 그 생산물은 현재의 가격이죠. 이 차이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본가들이 먼저 투입을 구매하고 재화를 생산한 다음 그것을 투입과 다른 새로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투입이죠. 원자재죠. 그것이 이제 생산 과정을 통해 생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이제 가격 단위로 구매한 가격이죠. 구매한 가격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치량에서 그것을 가격량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다. 생산된 잉여가치, 생산된 가치를 측정할 때 원료는 그 전에 가격으로 사왔다. 마르크스는 투입을 가치에서 가격으로 전형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가치와 생산 가격으로도 전형은 총 가격에서 개별 가격으로의 이용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 이거를 따질 때 거기에 들어간 원자재죠. 그 원자재는 그것을 사온 가격이죠.
그 전년도 그 전월의 가격. 그것이 보수된 것이 아니다. 생산 과정에서 자본가는 어때요? 노동자를 지배하고 있죠. 어떤 공장 안에서는 자본가가 왕이다. 그래서 바로 생산 과정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면서 노동자들은 소외되죠. 이 노동자. 마르크스는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자본주의의 계획적 생산에 대해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노동자들이 해방된 거죠. 이 연합을 개최했으며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생산의 재조직화와 아,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해서 노동자들은 생산에서 해방되려면 바로 이 자본주의에서 해방되고 임노동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